최수영의 네 글자. 최수영의 네 글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네 글자로 방송을 했는데 조금 더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책을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서점가에서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8명의 청년들이 공동으로 저자를 해서 책을 냈는데요. 오늘 그 저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2학년 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조지영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고,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는 청년 김영삼 연구회라는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고, 또한 대학생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에서 언론국장 직책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왕성하게 지금 저 학업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조지영 학생을 모시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었나요? 예,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이제 오종택 저자분의 공이 아주 큽니다. 이분은 홍콩 문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대학생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발견하신 게 이제 홍콩의 586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의 586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유사점을 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제 2018년에 강주하오 대교라는 것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대교는 이제 홍콩과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다리인데 놀라운 것은 이게 세대별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달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춘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0대고 중국식 이름을 씁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중국 본토하고 연결되는 이거 얼마나 좋냐라고 했습니다. 반면 레베카라는 20대의 젊은 여성은 이제 영국식의 이름을 쓰죠. 그 사람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경제적으로 따질 때 실효성도 없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다리 끝까지 간 다음에 좀 경제성이 있는 도시를 가려면 또 100km를 더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실 말만 이거 본토하고 연결하는 거지 중국이 홍콩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고 이제 종속시키려는 속셈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비교적 잘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리춘킨 씨는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내면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국의 다른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586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를 치겠어?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은 우리와의 통일을 원할 거라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종택 저자분께서는 이제 홍콩의 586과 우리나라의 586이 유사하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래서 평소 그분과 교류가 있었던 분들을 찾아 모아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우리 저자 모두. 그래서 이제 책을 함께 엮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책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영 씨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나요? 예, 오종택 저자분께서는 이제 한국대학생포럼이라는 단체에서 저와 함께 했던 적이 있고요.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최승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유를 찾아와서 건너오신 이제 세터민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분도 있고 이제 장주영이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로스쿨을 가고 싶어 합니다. 로스쿨 가서 정의로운 검사대행의 꿈인 분도 계시고요. 또한 이제 강사빈이라는 친구는 당시 책을 서술할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대단히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시민사회 활동을 이것저것 했던 친구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책을 함께 엮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진짜 그러고 보니 아주 20대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계층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네요. 자, 근데 이 책을 제가 좀 잠깐 봤어요. 보니까 뭐 공동 저자 형식도 이치로웠지만 책의 형식이 인터뷰와 토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인터뷰와 토론으로 한 것이 책의 목적은 우선 독자들로 하여금 잘 읽히게 하는 것이 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현학적인 표현만 쓰면 독자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쪽보다 쉬운 언어로 독자분들께서도 또한 정치에 어쩌면 관심이 없는 분들께서도 쉽게 우리가 뭘 주장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인터뷰와 토론 형식을 묶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책을 쓰는 과정에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읽어봤는데 아주 쉽게 읽히고 또 쏙쏙 귀에 들어오는 부분도 많아서 아주 책 읽기가 수월했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책의 앞부분에 이제 우리 조주영 학생이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지난해 정말 우리 사회를 반토막을 냈던 네. 이 조국 많은 사태에 사람들을 대해서 분열시켰죠. 그랬죠. 견해를 피력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정해준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가장 한마디로 이걸 요약하자면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분노에 차게 한 사건입니다. 뭐 사실 조국 사태 전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그때 엄청나게 분노를 했었죠. 그렇죠. 조국 사태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몇 배는 더 분노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새로운 대통령께서는 이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 조국이라는 사람을 임명 강행 처리한 거 보고서 아 문재인 정도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됐던 겁니다. 20대 즉 젊은 세대가 분노했던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이적 단체였던 산호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공정과 정의라는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거에 그렇게 크게 분노한 겁니다. 가령 이제 조국 딸 같은 경우 장학금 선정되는 과정에서 대단히 석연찮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령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었죠 아마. 그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3학점밖에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2학기 장학금도 챙겼는데 그랬죠. 예, 의전을 준비하면서 휴학 처리라는 상태였죠. 예. 또한 이제 대학 입시에 의학 논문을 활용했는데 제1저자로 됐죠. 논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 연구진들의 노력을 도둑질했다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세대들이 더 분노했던 것은 다른 데도 있었습니다. 진영 논리 속에서 조국이라는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부도덕한 인물이 갑자기 개혁의 투사로 변신해버린 것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갑자기 조국이 청문회를 거치다 보니 검찰개혁의 투사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조국을 도덕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적폐가 되어버렸죠. 실제로 학생사회에서도 조국 사태는 큰 분노를 가져와서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조국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게시글이 나왔냐면 이 시위 참여자의 발언을 짜깁기 해서 아 시위대가 박근혜 옹호 발언을 하네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었습니다. 예. 실제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보셨지 않습니까? 아예 너희 시위에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거린다. 그래요. 너희 떳떳하면 왜 마스크 끼고 나오느냐. 그랬죠. 예, 그러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제 대단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저희 학교 당시 총학생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국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신상 정보를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너 바른미래당하고 혹시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네 논문도 한번 까보자라는 소리를 했었고 야 이거 심지어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만 외구들의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분노를 한 거죠. 부도덕한 사람을 강행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똑같구나라는 거에 분노를 했고 그것보다 분명히 이거는 틀린 영역인데 진영 논리 속에서 너희가 잘못한 거고 적반하장적 태도를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분노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사태가 아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을 가장 크게 분노하게 한 사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 현대사에서 예상 없이 불거진 사건 중에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정말 엄청난 균열과 진앙을 가져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자,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말이죠. 또 이것 외에도 뭐 좀 지난 이야기긴 합니다만 광우병 사태, 뭐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그다음에 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대북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아주 이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더라고요.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다루게 된 겁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 세 가지 사건을 엮게 된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사건 모두 586이라는 전직 운동권들 그리고 그 운동권들 후예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우병 사태 같은 걸 보면 이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한다는 이념이 가장 잘 먹혀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저자들이 공동적으로 말하는 점이 모두 광우병이라는 실체가 없는 위협에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당시 시절을 회상해보면 대단히 모든 것이 공포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친근한 이미지는 갑자기 대통령 할아버지 쥐바기가 되어버리고 또 이제 갑자기 하야라는 구호가 나왔고 더 무서웠던 것이 소위 말하는 유모차 부대였습니다. 경찰의 시위 진압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제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에 16개월
밖에 안 된 아이들 다 유모차에 끌고 나왔더라고요. 이 어머니라는 분들이. 제가 부모님과 함께 신문을 같이 봤었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때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저 아이들 다치면 어떡하냐. 저 아줌마 너무 일단 제가 울었다고 하네요. 그때 주영 학생도 어렸을 때였을 텐데 말이죠. 네네. 그 공포가 아직도 여전합니다. 또한 이제 어떤 저자분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 우리가 한우를 먹는 것처럼 매일같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집단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또 미국산 소고기 먹은 거 아니냐? 너 축구 안 끼워줄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랬군요. 예,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교조 전교조. 교사들 문제도 이제 그쵸. 다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이념 주입을 받았다라고 저는 체감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치 얘기를 한다. 정치 얘기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이 정답인 것이냐 강요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스승과 제자는 정말 권위가 있는 존재가 바로 스승입니다. 그 스승이 이제 이것은 옳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제자가 이렇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단적인 예로 하나 들고 싶은 게 이제 탈북자분께서 이제 한 정교조 교사한테 불려와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북한에서 온 거 알겠는데 그 천안함이 이명박 정부 자작극인 거 너 혹시 알고 있니? 모른다면 참 불쌍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북 문제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맞습니다. 많은 이제 단순히 정교조 교사뿐만 아니라 이 586 운동권들 그리고 운동권들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이미 지난 정부에 2차례도 열렸었습니다. 전직 정부에서 열렸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3차 회담일 뿐이었어요. 2018년에 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언제적 냉전식 이데올로기냐 라면서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통일될 거니까 너희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많은 제 또래 친구들이 주영아 그러면 우리 이제 북한하고 친해지면 군대 안 가도 되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념이 옳다는 그 약간의 독선에 빠져가지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낡은 투쟁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죠. 말씀드린 세 사건은 분명히 586 운동권들과 관계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회에 민감한 부분들이지만 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한번 다뤄봤군요. 네. 그리고 소두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이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그 홍콩 사태도 좀 많이 할애해서 논의했더라고요. 네. 이 홍콩 사태가 사실 이웃 지역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대한민국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홍콩시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송환법, 어떻게 보면 범죄인 인도조약이죠. 송환법에 반대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겁니다. 송환법. 근데 이 송환법이 홍콩은 어쨌든 일국양제니까 어느 정도 자유사회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사회이죠. 그런데 가령 홍콩과 이제 중국이 송환법을 맺으면 중국 본토에서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이 사람 반정부 운동가인데 이거 정치범이다. 우리 입장에선 범죄자니까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이 이제 송환법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난 시위대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유사회와 전체주의 사회의 약속은 지킬 수 있지 않구나. 절대로 양립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실제로 일국양제로서 97년에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다시 반환이 될 때 중국이 너희는 자본주의 체제 유지하고 자유사회 유지해라. 우리 국적을 가지게는 해줄겠지만 이런 식으로 거짓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깼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어떻게 연관이 있냐면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단히 유화책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자유사회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죠. 전체주의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통일에 대한 낙관론을 펼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의견까지 나온 걸 봤냐면 그러면 통일이 하면 이제 연방제 통일도 어쩌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연방제 통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국가 이체제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북한에서 이제 범죄 인도조약 같은 걸 맺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 인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고 정치범이네. 우리한테 정치 수용소를 보낼게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홍콩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쩌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시를 담은 겁니다. 아, 그래서 홍콩 문제를 많이 다뤘고 또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예, 됐었군요. 맞습니다. 좋아요. 그 제가 또 이렇게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까 이 공동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유국가와 열린 사회는 네,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했던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영 학생이 생각하는 자유국가와 열린 사회는 어떤 겁니까? 일단 열린 사회라고 하면 칼포퍼 측에서 나온 말이었나 뭐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저는 사실 열린 사회보다는 자유국가가 어떤 것이 신세들이 보는 자유국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자유를 저희 신세대들은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떤 행동이든지 우선은 기왕이면 허락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현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자유에 어긋나는 모습을 아닌 것처럼 하지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여성가족부의 그 성평등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이제 잠시만요. 예, 성평등 방송 가이드라인인 게 여성가족부의 정식 명칭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소위 권고를 한 겁니다. 방송사에 너무 획일적인 연예인들만 출연하는 비슷한 뭐 죄다 마른 몸매고 뭐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고 피부도 하얀데 이건 다양성을 침해하는 거냐 좀 그러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신세대는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군부 독재 시절에 장발 규제했던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 논란이 이러니까 이제 권고 아닐 뿐이다. 법적 규제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거 딱 좋은 정책이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권고로 하지도 않았겠죠. 저희는 이처럼 개인의 사회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자유국가라고 하면 새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사회적 자유가 있으면 또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의 돈을 마음껏 쓰고 재산권을 마음껏 행사할 자유죠. 하지만 현 정부 역시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계층화해서 기업을 계층화해서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죠. 그렇지. 활용 복지 예산이 필요하니까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많이 거두자. 법인세 기업들은 탐욕스러우니까 대기업들이 좀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자라고 하면서 법인세를 인상하자라는 것이 모두 뭐 부자들은 좀 희생돼도 돼. 부자 기업들은 희생돼도 돼라고 하면서 기업과 사람들을 이렇게 계층화해가지고 징벌적인 세금을 물리는 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자유를 침해당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신세대들이 생각하는 자유국가는 사회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 역시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모두 보장되는 사회를 저희가 원하는 자유국가, 자유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저도 네.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20대들이 그렇게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까지 천착한 줄 저도 참 몰랐습니다. 좀 네. 어쨌든 새롭게 보게 된 계기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네.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이 이렇게 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주제인 586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좀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 예. 번째는 자기들이 한때 민주화 운동을 했으니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기들은 여전히 옳다는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조국 사태에서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틀린 거다. 우리는 항상 옳다. 너희는 적폐 세력들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이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소위 586 세대를 대변한다라는 분을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접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해 듣기로는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대뜸 여쭤봤죠. 이렇게. 그럼 네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는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해서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징벌적 세금보다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도하게 재산권 침해한 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러더군요. 태도가 싹 달라지면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라고 했고 그때부터 자기 가치관이 얼마나 옳은지 그리고 자기 경험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의견을 꺼내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네 생각은 틀렸다. 조중동 등 잘못된 추측에 기반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이제 저는 현재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노동 편향적인 정책만 하지 말고 이제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노동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보고 태극기 세력에 가깝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 나간 적도 없고 태극기 집회 이념에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다 보니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사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들만 옳다고 남들은 다 틀린 거라고 그렇게 오만함이 저는 586 세대 첫 번째 문제점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나치게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면서 권위를 너무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의식 역시 저희 시세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에 해가 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불만이 있어도 다 하나로 단결하자라는 이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실제로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부 고발자가 아직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 또는 조직의 잘못된 점을 말했는데 너 때문에, 너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어. 너는 배신자, 너는 죽일 놈이다 라는 그런 시각이 아직도 팽배한 게 있죠. 신세대는 개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우선으로 삼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의 지나친 권위적인 의식은 거부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 점이 586 세대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예. 대한 그 생각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 네. 할게요. 지금이 총선 시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예. 자, 이제 우리 20대 초반의 조지영 학생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네. 투표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총선이 4월 15일인 만큼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래 세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간단합니다. 자유를 가장 생각하는 세력에게 투표하십시오. 이미지로 착한 척 한다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이미지에 속지 마시고 과연 이 후보가, 이 세력이 자유라는 가치를 그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자유라는 이념을 과연 이 땅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를 제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후보 그리고 정당을 뽑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아주 그 짤막하게 그 자유에 대한 그런 그 본인의 입장과 또 거기에 대한 철학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도 사실 586 세대, 네, 저도 586 세대에 속하는 사람인데 저도 지금 이 책도 이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이라는 책을 저도 펴봤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오늘 그 조지영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 성찰의 시간도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지금 특히나 총선 같은 시점에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화두인데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이 투표에 대한 가치를 좀 저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그랬죠.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투표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최수영의 네 글자 색다르게 아마 책을 소개하고 책에 대한 내용을 토론해보는 저자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또 이런 또 좀 생산적인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책 586이라는 이름의 어른들 좀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좀 읽음으로써 이런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공감하고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최수영의 네 글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